학점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지출액은 총 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학연 생활할 때 무기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린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상반기에 홍콩 폴리텍 유니버시티로 교환학생 파견을 갔다가 5월 중순에 귀국을 하게 됐어요. 지난 4개월 동안 홍콩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제가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으로서 취재한 영상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홍콩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으셔서 클릭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먼저 홍콩 교환학생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예비 교환학생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보는 그런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 제가 답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태블릿을 보면서 진행하는 점 양해해주세요. 그러면 질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단계부터 파견 초기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게요. 교환학생 지원 당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학점이랑 어학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학점 같은 경우는 저는 4.5점 만점에 4.15점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토탈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IELTS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IELTS 성적으로 지원을 했고 오버롤 6.0 점수였습니다. 세부 성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리딩 7점, 리스닝 6점, 라이팅 6점, 스피킹 5점 이렇게 받아서 평균 6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IELTS와 관련된 여러 공부법 영상들을 제가 미리 찍어놨으니까요. 혹시 IELTS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그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교환학생 파견 동안 쓴 총 비용과 비용 마련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교환학생 한 학기 파견 동안 지출했던 총 비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파견 전과 파견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견 전에 IELTS 공부 비용과 그리고 학교 어플리케이션 때 발생했던 비용들, 그리고 파견을 준비할 때 구매했던 여러 파견 준비물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총 파견 전에 47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파견 중에는 크게 식비와 생필품 및 세탁비, 쇼핑 및 여행비, 교통비, 그리고 기타 지출 이렇게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하였는데 파견 중에는 총 535만 원 정도의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집까지 돌아올 때의 택시비까지 포함한 전체 총 지출액은 1015만 6,546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파견 중에는 당연히 홍콩 달러를 인출해서 사용했지만 그때 평균적인 환율이었던 168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 금액입니다. 사실 저는 홍콩에서 있으면서 인접국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마카오랑 중국 션전 정도? 그래서 파견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은 사람의 소비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견 기간 동안 태국이나 베트남, 싱가포르 등 더 인접국가를 많이 돌아다니실 분들이라면 제가 사용했던 금액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용 마련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추가로 28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미래에셋 재단 측에서 총 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비용 마련을 했고요. 혹시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와 관련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역시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홍콩, 그리고 홍콩 폴리텍 유니버시티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교환학생 파견교를 선택을 할 때 제 전공인 국제물리학을 수강할 수 있는 학교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양보다는 주전공 학점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큰 기준으로 여러 학교들을 추려내 봤을 때 홍콩 폴리텍 유니버시티가 그 중에서 QS 랭킹이 가장 높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랭킹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인 학교인데다가 제 전공학과까지 딱 1대1로 매칭해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폴리유를 선택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데다가 인종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시아 국가이면서 그래도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는 단독 파견 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혼자 홍콩 폴리유로 파견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파견의 전 과정을 저 혼자 알아서 다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겁먹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월하게 잘 다녀오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단독 파견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단독 파견의 어려움을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냥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거,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래도 단독 파견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질문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점인데요. 계속 찾았는데 아무래도 모르겠다,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다 할 때 그냥 본교 측, 상대교 측 국제처에 물어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께 문의해서 답변을 받는 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환학생 파견 중 거주지는 어디였나요? 제가 파견됐던 폴리유의 경우에는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는 100% 기숙사를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한 학기 동안 홍업역 근처에 있는 폴리유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비용은 한 학기에 약 13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사실 홍콩의 그 어마무시한 부동산 집값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휴대폰 유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버디모바일이라는 홍콩 현지 통신사의 유심을 개통을 했거든요. 근데 이 통신사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근처 서클K나 편의점에 가서 수령을 하면은 바로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간단한 방식의 이동 통신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LTE 60GB 제공, 그리고 이후에 무제한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을 했고 학생 요금이었는지 어쨌든 할인을 받아서 한 달에 홍콩 달러 148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25,000원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 홍콩 학생 비자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홍콩 학생 비자의 경우 받기 까다로운지, 그리고 발급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며 홍콩 입국 심사가 어렵진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홍콩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요.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거쳐가지고 대학교 측에서 비자 센터에다가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어플리케이션 신청 기간 때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좀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대신에 신청을 하고 나서 비자를 받기까지에 대략 한 6에서 10주 정도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는 9월 말 정도에 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했고 저는 한 12월 중순쯤에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준비하셔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에 처음으로 입국했던 그때 입국 심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엄청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고 이게 끝이야?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거든요. 대신에 이제 홍콩에 학생 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홍콩에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 입국할 때는 물론이고요, 마카오를 다녀오고 나서, 현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홍콩에 입국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작은 종이로 된 입국 증명서 같은 걸 주세요. 근데 이걸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간혹가다 그 출국할 때 비자 담당관에 따라서 제가 홍콩에 출입국했던 그 기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의 개수가 다르면은 입국은 3번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종이는 하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여권에 꼭 찝어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트 1의 마지막 질문은 교환 파견 준비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떤 짐들을 얼마나 챙겨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28인치 캐리어 큰 거 하나랑 24인치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백팩 큰 것까지 하나로 해서 총 3가지 가방을 챙겼고요. 정말 꽉꽉 채워갔습니다. 무게는 3가지 다 합쳐서 한 50kg 정도 대략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짐들을 챙겨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리는 2가지 물건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미니 전기장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챙겨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물건인데요. 저처럼 추위 잘 타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굳이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은데 전기장판까지 챙겨가야 될까?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운 나라라는 건 뭐죠? 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홍콩의 겨울 날씨가 한 10도, 11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기숙사 실내에서 자야 되니까 굉장히 추워요. 미니 전기장판 하나 꼭 챙겨가셔서 추울 때 잘 때 꼭 틀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수저 세트입니다. 사실 수저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일회용품을 구매해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긴 한데 이게 어떨 때 유용이냐면은 홍콩에서 살다 보면은 밥을 해먹는 경우보다는 밖에서 포장해와서 사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포장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밖에서 밥을 사먹는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가끔씩 어떤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수저 젓가락을 받을 때 1달러를 추가해서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수저 세트 그냥 제가 있는 거 가져온 거 쓰면 되니까 아까운 지출할 필요 없이 쓸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제가 가져갔던 여러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짐 싸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보기란에 링크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의 일상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홍콩의 날씨는 어땠는지, 어떤 옷차림을 입고 다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홍콩의 날씨는 한국 날씨에 비해서는 연교차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평균적인 최저 온도가 14도 정도 되고 그리고 연평균 최고 온도가 평균적으로 한 31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를 가진 나라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파견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1, 2월처럼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조금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와는 별개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좀 외투나 이런 게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월 달에는 맨투맨이나 아니면 얇은 스웨터를 입고 그 위에 숏코트나 아니면 조금 도톰한 가디건을 입고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3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날씨가 좀 많이 온화해져서 맨투맨 하나 정도 딱 입고 나가면은 무리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 4월 달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반팔을 입거나 아니면은 얇은 긴팔을 입고 생활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은 그냥 곧바로 에어컨을 바로바로 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이럴 때는 반팔만 입고 가면은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 바람에. 그래서 항상 반팔 입고 가디건 챙겨가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다 하면은 긴팔이나 맨투맨 입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던 옷차림들을 생각하셔서 챙겨가시면은 파견 생활할 때 무리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언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홍콩 파견을 앞두고 있는데 광동어를 꼭 배워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홍콩이 영어를 쓸 수 있다곤 하지만 제1 언어는 광동어잖아요. 그래서 광동어를 모르고 가는데 무리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굳이 광동어를 배워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학생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가독가다 좀 영어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한 8, 90% 정도는 무리 없이 영어를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하실 줄 아신다면은 홍콩에서 생활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대신에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감사 표현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숫자 표현까지 배워 가신다면은 정말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 감사 표현과 인사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광동어 인사말은 네이호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동어 감사 표현은 음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꺼이가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약간 excuse me랑 스미마셍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 때도 음꺼이를 할 수 있지만 길을 비켜달라고 할 때 음꺼이 하면 비켜주시고 식당에서 종업원분을 부를 때도 음꺼이 하면은 저 주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외워가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홍콩의 물가 수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체감했던 홍콩의 물가 수준은 서울하고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국으로 귀국하니까 서울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올라서 이건 오히려 더 홍콩이 저렴한데? 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하고 물가가 비슷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는 홍콩의 치안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4개월 동안 지내면서 굉장히 안전한 치안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 살 때랑 비교해서 치안과 관련돼서는 크게 다른 점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고려하실 점이 제가 갔던 폴리유의 경우에는 침사추이라고 하는 번화가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이 치안에 관련돼서는 안전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조금 저 뉴 테리토리 쪽으로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밤에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인적이 드물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파견교에 따라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느꼈던 거에 따르면은 소매치기나 인종차별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저히 드문 편이었고요. 밤에 돌아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아플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헬스센터가 있어요. 약간 보건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진료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교환학생 생활 동안 만났던 한국 친구들 상황을 보니까 너무 좀 심각한 상황 있죠. 뭐 복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냥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게 오히려 좀 속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간단한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센터나 동네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냥 안 아픈 게 베스트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건강을 1순위라고 생각하시고 아프시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약국 가도 되고요. 왓슨스나 매닝스 같은 여러 드럭스토어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 홍콩의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홍콩이 대중교통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2층 버스가 있고요. 미니버스가 하나 있고요. MTR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있고 페리도 교통수단 중에 하나로 포함되고 트램과 택시까지 해서 총 크게 6종류의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중교통별로 이용 방법을 조금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버스의 경우에는 탑승할 때만 카드를 태그하고 내릴 때는 카드를 태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2층 버스와 미니버스 모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차하기 전에 미리 기사님께 이번 정류장에서 내릴 거다라는 말씀을 신호를 드려야 정류장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벨을 누르거나.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MT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지하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아마 가장 이용하기 편하신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구룡반도와 밑에 있는 홍콩섬을 연결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인데요. 크게 센트럴과 침사추이, 완차이와 침사추이를 연결해주는 그 두 구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페리 역시 옥토퍼스 카드로 바로 입장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트램 같은 경우에는 홍콩섬 북쪽에서만 운행을 하는 대중교통이에요. 대신에 트램 같은 경우에는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앞문으로 내릴 때 카드를 찍고 요금을 내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거리에서 택시를 딱 잡으면은 현지 기사님들이 영어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한자로 찾아보고 그걸 보여드리는 게 빠르고요. 아니면 우버 앱을 미리 깔아가셔서 우버 앱으로 호출을 하는 게 정말 간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돼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학생용 옥토퍼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생까지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급을 해주는 교통카드인데요. 학생용 옥토퍼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MTR을 이용할 때 굉장히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홍콩 도착하시자마자 이걸 꼭 발급받으셔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트 2의 마지막으로는 제가 파견 생활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어플이나 사이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날씨 어플 같은 경우에 My Observatory라는 홍콩 현지 날씨 어플이 있습니다. 이 날씨 어플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서 저는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MTR 모바일 그리고 시티버스 NWFB라는 앱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앱으로 사용하신다면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어플은 구글맵이 짱이고요. 폴리유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견교 관련해서 어플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폴리유 라이프라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여러 학생 식당의 운영 시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그리고 헬스센터 예약 사이트로도 넘어가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폴리유로 파견을 가신다면은 이 어플을 깔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번째 파트, 홍콩에서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총 몇 학점을 수강했는지 그리고 어떤 강의들을 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3학점짜리 3과목을 들어서 총 9학점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전공 과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Principles of Operation Management 수업하는
하나랑 e-commerce and logistics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요. Elementary Cantonese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고 원래는 판타지 소설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을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랑은 잘 맞지 않는 수업이어서 학기 초에 교양 과목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난이도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업 난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살짝 높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4학년 전공 과목 때문인데요. 확실히 4학년 수업은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다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폴리오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과제는 물론 팀플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Elementary Cantonese 강의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거는 청 CUK 교수님 수업을 전 들었는데 이 교수님 수업을 저는 추천드려요. 우선 교수님이 정말 나이스하십니다. 정말 착하시고 제 광동어 발음이 아무리 별로여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셔서 저는 한 학기 동안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선 홍콩에 파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광동어를 직접 배워보는 게 정말 뜻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Elementary Cantonese 수업을 여러분께 가장 추천드리는 수업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트 4, 홍콩 교환학생 생활. 이것만은 꼭 해보세요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제가 홍콩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좋았던 여행지나 맛집 같은 거를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 여행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너무 유명한 곳 있죠. 빅토리아 피크나 센트럴 아니면 코즈웨이 베이 이런 조금 너무 유명한 곳들은 아마 홍콩을 가신다면 꼭 한 번씩은 가보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청차오 섬이에요. 청차오 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박하고 정겨운 홍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고 센트럴에서 페리를 타고 가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섬인데다가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소품샵 같은 것도 곳곳에 숨어 있어서 보기도 좋고 바다도 있다 보니까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어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홍콩 내 여행지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카오입니다. 사실 홍콩과 마카오는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한 세트로 묶어서 가실 만큼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제가 마카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홍콩에 교환학생으로 갔잖아요. 마카오를 간다고 해도 조금 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마카오를 가신다면 최소 1박 2일을 잡고 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하루는 위에 섬, 하루는 밑에 섬 아니면 그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섬씩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아니면 더 많이 장기간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카오의 매력을 조금 더 흠뻑 느끼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 여행지는요. 중국 션전입니다. 사실 션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비자 발급과 관련된 좀 문제가 있었어서 첫 인상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션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중국 베이징이나 샹하이 이런 곳은 많이 가볼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션전이라는 곳은 시간을 내서 따로 이렇게 가볼 만한 기회가 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께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MTR 하나 타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교환학생을 보내신다면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중국 션전이 있으니까 당일치기든 1박 2일이든 짧게라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홍콩 추천 맛집 리스트를 좀 공유를 해볼게요. 홍콩이 미식 도시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까지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내면서 괜찮다, 맛있다라고 느꼈던 식당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맛집 같은 경우에는 가게 이름이랑 짧은 코멘트 정도로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추천 맛집은 Sister Was Beef Brisket이라는 가게고요. 저는 여기서 탄탄 누드 with beef brisket 메뉴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고소한 땅콩 소스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국수라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킹가든. 패킹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딱 감이 오시겠지만 패킹덕, 베이징덕을 파는 식당입니다. 저 포함해서 여자 4명이서 갔었을 때 한 마리를 시켰더니만 딱 적당했고요. 그래서 4인에 한 마리 정도면은 적당히 배부르게 드시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볶음밥하고 마파두부를 시켰는데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함께 시키신다면은 볶음밥과 마파두부를 시켜서 같이 드셔보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차이 부근에 있는 람파 누들인데요. 여기는 싱가포르 국수 요리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약간 SNS 감성, 인스타 감성 식당 좋아하셨던 분들, 여기 굉장히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싱가포르 요리도 먹어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베이글 맛집인데요. 아레날 베이글이라고 센트럴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현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는 식당이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는 카드랑 현금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옥토퍼스 결제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현금이나 카드를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오키 레스토랑이에요. 이거는 뭐 홍콩 여행책에서도 너무너무나 유명한 식당이죠. 그렇게 유명한 식당이지만은 제가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행책에 나와서 가봤던 식당들 중에 가장 만족했던 식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튀기국수를 시켜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카레든 일반이든 상관없는데 튀기국수 면이 안 퍼지고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건 디저트 맛집인데요. 베이크하우스입니다. 여기는 센트럴에도 있고 완차이에도 있고 침사추이에도 있고 매장이 많은데 센트럴점이 저는 가장 괜찮았고 메뉴도 많았어요. 에그타르트가 정말 맛있는 에그타르트 맛집이고요. 여기는 홍콩식 에그타르트는 아니고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를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빵들도 정말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준수했던 빵집이라서 꼭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키카페라고 하는 차찬탱집인데요. 사실 여기는 뭐 미도카페처럼 그렇게 엄청 유명한 차찬탱은 아닌데 제가 차찬탱을 그래도 꽤 많이 가봤을 때 가장 음식이 맛있었고 괜찮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차찬탱들도 한 번씩 가보시고 나서 여기 몽키 카페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활동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홍콩에서 영화를 한번 꼭 봐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기회는 잘 없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관광지 하나를 더 돌아다니는 게 더 낫지. 홍콩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그리고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자막도 다 달려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온 만큼 홍콩에서 영화를 한번 꼭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타이타닉도 보고 스즈메도 봤었는데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경마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홍콩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경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파견 기간 중에 한 번 정도는 해피밸리에 있는 홍콩 경마장에 가셔서 한번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번 Q&A 영상의 마지막 파트만 남았는데요. 홍콩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다녀오고 나서 최종적인 후기가 어땠는지 그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교환학생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게 홍콩에서의 한 학기 교환학생 생활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기회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과정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던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교환학생 파견을 통해서 영어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까지 이렇게 총 3가지의 의미가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시간을 되돌려도 교환학생을 갈 것인가요? 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받는다면은 무조건 YES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파견 4개월 동안 어느 순간에 물어봐도 다 저는 YES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었고 기회였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꼭 홍콩으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파견 초중반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 파견에 대해서 조금 미련이 남아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홍콩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유럽 국가들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글로벌한 느낌의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홍콩에서 지내면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이 너무 많고 홍콩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그 따스한 분위기랑 동서양이 융합된 그런 매력이 컸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다시 꼭 홍콩으로 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봄학기 파견과 가을학기 파견 중 어떤 걸 더 추천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뭔가 왈가왈부하기에는 그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고 봄학기 파견만 가능하신 분도 있고 가을학기 파견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짝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 의견을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학기 파견을 더 추천합니다. 절대 제가 봄학기 파견을 갔다 왔다 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환학생
파견을 나가게 되면은 중간고사를 보기 시작한 딱 그 이후부터는 주위를 막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기에는 과제도 많아지고 수업도 계속 진도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초반 한두 달이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고 활발하게 다니기 딱 좋은 시기인데 봄학기 파견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 한두 달이 1, 2월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날씨에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먼저 파견을 나와 있던 제 친구의 조언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는 파견 초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야외로 활발히 돌아다니기에는 여러 제약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외로 활발하게 조금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봄학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홍콩의 경우에도 가을 학기가 우리나라의 1학기처럼 한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이기 때문에 개설되는 과목도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분위기인 거는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학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파견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홍콩에서 파견 생활을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홍콩에서 지내면서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콩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도 아니고 광동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파견 생활을 통해서 영어를 말하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어 실력을 확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영미권 국가를 가시는 게 훨씬 본인께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영어로 질문을 하고 뭔가 에세이를 쓰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홍콩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무뎌지고 많이 없어졌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뭔가 영어를 뭔가 스펙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고 이런 소통의 도구로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의 교환학생들에 대해서 짧게 조언을 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끝으로 한번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누군가는 교환학생으로 보냈던 그 몇 달간의 시간이 본인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파견을 나가기 전까지는 이 말에 대해 깊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뭐랄까, 너무 오버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콩에서의 추억들이겠구나. 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만큼 이번 교환학생 파견은 저에게 뭐랄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했던, 그리고 그 동시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 파견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그 순간을 후회 없이 배우고 즐기고 정말 열정적으로 지내다가 오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교환학생 지원을 조금 망설이거나 파견 포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교환학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아마 파견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했던 그 순간이 너무 아까웠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이번 한 학기가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고 너무 소중했던 한 학기로 기억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모든 Q&A는 끝이 났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만은 목이 거의 잠길 지경이에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부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